1960년대 한국이 가난에 시달릴 때 어느 나라는 일본과 함께 아시아 경제를 이끌며 번영을 누렸습니다.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화려한 미래를 꿈꿨던 이 나라는 불과 20년 만에 추락했죠. 지금은 국민 대부분이 빈곤에 갇혀 있고 소수 가문만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곳이 됐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나라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걸까요? 오늘은 필리핀의 몰락 스토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동남아 지역을 보면 정말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싱가포르 시내를 걷다 보면 서울 강남보다 더 세련된 거리가 펼쳐지거든요. 백화점 하나하나가 우리나라 어지간한 쇼핑몰을 압도하죠. 그런데 같은 나라에서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인터넷은커녕 전기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마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도시와 시골의 격차가 상상을 초월하는 곳, 그게 바로 동남아입니다. 나라마다 경제 수준도 천차만별이에요. 싱가포르는 1인당 소득이 8만 달러를 훌쩍 넘어서 세계 최상위권에 속하는 반면 미얀마나 라오스는 아직도 1,500달러에 머물러 있거든요. 같은 지역인데도 무려 5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죠. 필리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통계상으로는 1인당 소득이 3,800달러 정도 나오니까 동남아에서 중간쯤 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수도권인 메트로 마닐라에 가면 화려한 마천루들이 즐비하죠. 언뜻 보기엔 서울 못지않은 현대적인 도시 같아 보입니다. 문제는 그 반짝이는 구역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돼요.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슬럼 지역이 끝없이 펼쳐지거든요. 노숙자들이 넘쳐나고 범죄가 일상인 곳에서 대다수 국민이 살아갑니다. 최근 한국 드라마에서 필리핀 배경으로 나오는 장면들 기억하시나요? 총기와 마약이 횡행하는 그 무서운 풍경이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극소수만 부를 독점하고 나머지는 생존에 급급한 나라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나라의 과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만 해도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부국이었거든요. 당시 한국은 보릿고개를 걱정하던 시절이었는데 필리핀은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아시아 경제를 주도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고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필리핀은 오랫동안 스페인 식민지였다가 1900년대 초반 미국 손에 넘어갔어요. 미국은 야심차게 이 땅을 아시아판 미국으로 만들겠다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정치 시스템부터 경제 구조까지 미국 모델을 통째로 이식했습니다. 독립 후에도 미국은 필리핀을 공산주의에 맞서는 최전선 기지로 여기며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어요. 군사시설도 건설하고 경제 원조도 아낌없이 제공했죠. 자원면에서 보면 필리핀이 특별히 풍요로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목재 같은 건 꽤 나왔고 무엇보다 미국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경공업과 관광 분야가 빠르게 성장했어요. 1960년대까지는 정말 탄탄대로를 달리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다 1965년 모든 걸 뒤바꿀 인물이 나타납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라는 이름의 남자였어요. 법조인 출신이었던 그는 전임 대통령 밑에서 일하다가 정계에 진출했고 선거를 통해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초기에는 나름 괜찮은 리더십을 보여줬어요. 나라 곳간이 텅 비었던 걸 어느 정도 채웠고 남쪽에서 날뛰던 공산주의자들이나 무슬림 무장 조직들을 진압하면서 인기를 끌었거든요. 외교적으로도 미국한테만 의존하지 말자며 소련과도 관계를 맺는 등 균형 감각을 보였습니다. 국민들은 환호했고 그 결과 1969년 마르코스는 필리핀 건국 이래 처음으로 연임에 성공한 대통령이 됐어요. 하지만 축배를 든 순간부터 나라는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계속 악화됐거든요. 무역 수지는 바닥을 치고 자국 화폐 가치는 폭락했어요. 급한 대로 IMF한테 손을 벌려야 했죠. 미국에서 들어오는 원조금과 긴급 자금이 있었는데 정작 그 돈이 산업 현장이나 경제 발전에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1972년이 됐을 때 마르코스는 엄청난 폭탄을 터뜨립니다. 계엄령을 선포한 거예요.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설치고 다니고 남부 무슬림 세력이 그들과 손잡고 나라를 뒤엎으려 한다는 거였죠.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구호 아래 반대파 숙청이 본격화됩니다. 불과 4년 사이에 군 병력을 6만 명대에서 27만 명으로 불렸어요. 4배 넘게 증강한 겁니다. 그리고 이 군인들한테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권한을 줬죠. 예상하시겠지만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법의 테두리 밖에서 살인이 자행됐고 이 짧은 시기에만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행방불명됐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만 해도 7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마르코스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본격적으로 자신을 신격화하기 시작했죠. 슈퍼히어로 복장을 한 자기 모습을 그린 선전물을 대량으로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망토를 휘날리는 슈퍼맨 그림에 자기 얼굴을 합성한 포스터가 전국에 붙었던 거예요. 이런 만행이 계속되자 그동안 필리핀을 지원하던 미국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1975년 미국 외교 관계자들이 뽑은 세계 최악의 통치자 명단에서 마르코스가 6위에 이름을 올렸어요. 재미있는 건 7위가 당시 북한을 이끌던 김일성이었다는 점입니다. 북한 독재자보다 한 단계 위에 평가됐던 거죠. 나라가 무너지는 와중에 특히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르코스의 아내 이멜다였어요. 그녀는 1975년부터 무려 12년간 수도시장 노릇을 했는데 정작 시정은 뒷전이고 온갖 부정부패를 저질렀습니다. 친인척들을 요직에 앉히고 세금을 빼돌리는 건 기본이었죠. 거기다 주택 관련 장관까지 겸직하면서 이중으로 권력을 휘둘렀어요. 남편은 철권 통치로 국민을 짓누르고 아내는 그 뒤에서 국가 재산을 빼먹는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당연히 민심은 바닥까지 떨어졌죠. 1981년에 마르코스는 헌법을 손봅니다. 임기를 늘리고 중임 제한을 두는 내용이었어요. 물론 조작된 선거로 자기 자신을 다시 대통령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야당에 베니그노 아키노라는 강력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는 마르코스 독재에 정면으로 맞섰죠. 1983년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베니그노 아키노가 공항에서 총에 맞아 숨진 거예요. 이 암살 사건은 온 나라를 뒤흔들었고 그의 부인 코라손 아키노가 저항의 중심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노란 옷을 입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1986년 역사에 남을 민주화 혁명이 폭발합니다. 아시아 대륙에서 처음으로 시민들이 독재를 무너뜨린 순간이었죠. 피플 파워라는 이름으로 불린 이 운동은 결정적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군 수뇌부였던 피델 라모스가 마르코스를 배신하고 시민 편에 선 거예요. 군대가 등을 돌리자 마르코스와 이멜다는 헬기를 타고 황급히 하와이로 도망쳤습니다. 1965년부터 시작된 20년 넘는 악몽이 끝난 순간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남아 있었거든요.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애초에 통일된 왕조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베트남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처럼 하나의 왕국이 전체를 다스린 역사가 없었던 겁니다. 16세기부터 스페인이 들어왔을 때 가톨릭 선교사들이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하시엔다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에서 종교와 경제가 하나로 묶였죠. 현지인들은 자연스럽게 이 선교사들 밑에 줄을 섰고 그러면서 지역마다 세력이 형성됐습니다. 각 지방에 토호라고 부르는 유력 가문들이 생겨난 거예요. 서울에는 어떤 집안, 부산에는 또 다른 집안,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가문들이 수백 년 동안 대를 이어가면서 정치와 경제를 동시에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필리핀 대통령을 보면 집안 배경이 중요해요. 아버지가 대통령하고 나중에 딸이 대통령 되는 식이죠. 현재 대통령인 봉봉 마르코스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바로 그 악명 높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예요.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최악의 독재자 아들이 60% 넘는 득표율로 당선됐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필리핀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독재자 가문이라도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필리핀 정치의 가장 큰 병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필리핀을 아시아의 불치병 환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경제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망가진 이유도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소수 가문이 모든 걸 쥐고 있으니 서로 짜고 이익을 나눠 먹는 구조가 고착화된 거예요. 일반 국민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부를 독점하다 보니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현대 사회를 계급 사회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하지만 필리핀은 다릅니다. 국민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인데 가톨릭에는 대부와 데모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흔히 갓파더, 갓마더라고 부르는 제도죠. 보통 지역 유지들이 이 역할을 맡습니다. 때로는 성직자가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 지역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유지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빌려주기도 하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 밑에 붙어서 사는 게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죠. 스스로 뭔가 큰 일을 벌여서 성공하겠다는 생각을 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개천에서 용 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역 유지가 만든 틀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게 필리핀 사회의 현실이에요. 한때 아시아 최고의 부국이었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추락할 수 있었을까요? 독재자 한 명의 욕심이 나라 전체를 무너뜨렸고 뿌리 깊은 가문 중심 문화가 회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 비극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